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10부장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하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위험 관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위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20장에서는 먼저 신용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장에서는 신용 위험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신용 분석, 그래서 신용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 위험, 크레딧 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신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쭉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을 제공한다 라는 것의 단어가 뭐였죠? 바로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은 너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서 신용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고 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자산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유가증권, 이 유가증권이 금융계약을 상징하는 증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에서 정해져 있던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지금 돈을 제공하는 재가로 나중에 얼마만큼의 돈을 갚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현금 흐름이 예정되었던 현금 흐름이 계약 사항과 어긋나게 돌려오지 않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은 금융기관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모니터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관리 감독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금의 공급자는 이제 자금의 수요자가 돈을 잘 쓴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가져오는지 일일이 감시를 해야 돼요. 너 잘하고 있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개인의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특정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이 대신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하고 그때 대신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금융기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관리 감독의 위임자로서 delegated moni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할게 하고 맡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일일이 감시를 하고 돈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너의 사정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너의 사정이고 어쨌든 너는 나에게 돈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내 돈 내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자기 자본을 떼어서 나에게 돈을 맡긴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완전히 갚을 수가 없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위험은 첫 번째로 이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게 이어지면 자기 자본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금융기관 자체가 부도하거나 파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위험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용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떠한 상업은행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저희가 은행과 같은 그런 대출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에도 신용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 특히 대출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이 여신금융기관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가 존재하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재무상태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은행은 예금으로 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은 10억 원이고요. 총 10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금으로 20억 원을 납입두고 나머지 80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대출 자산 중에 5억 원 이제 여러 명의 대출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억 원의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용 위험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빌려줄 때 물론 다 갚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다 설령 일부가 못 갚더라도 웬만큼은 다 갚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빌려준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지금 5억 원을 가져갔던 사람이 저 못 갚겠습니다. 나는 파산, 나 돈 없어 이래 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회계적으로 은행이 처리해야 될 일은 바로 개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왼쪽 자산 쪽만 살펴보세요. 원래 현금은 이제 20억 원이 있었고 총 대출 자산이 8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5억 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괄호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음수의 5억 원이 총 대출 자산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순 대출 자산으로 남는 것은 75억 원 뿐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은행의 자산은 현금 20억 원과 순 대출 자산 75억 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자산이 9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항상 재무상태표에서는 좌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산과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채 및 자기자본이 일치해야 되는 상등식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은 자기자본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총 자산이 9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총 부채 및 자기자본도 95억 원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이다 라는 회계의 1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95억 원이 되었으니까 위의 항을 다 더했을 때 95억 원이 돼야 된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예금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금은 예금자로부터 저희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려온 돈입니다. 이것을 예금자한테 찾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대출해줬던 돈을 떼먹혔거든요. 그러니까 님도 돈 못 받으셈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행의 계약은, 대출의 계약은 은행과 대출자의 계약이었고 그것은 각자 서로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물론 대출자가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 손실된 돈을 되찾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 예금에서의 계약은 온전히 그거와는 별개로 동떨어진 이 은행과
예금자만의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금과 대출이라는 두 가지 계약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예금자와의 계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예금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항목은 오직 자기 자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인식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버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규제가 있는 거죠. 이 규제를 통해 은행의 자산 손실이 예금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의 관점에서 내 돈이 깎인다. 내가 자산 관리를 잘 못하면, 바꿔서 말하면 신용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바로 은행의 주주가 피해를 본다. 은행의 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이 왜 문제냐? 은행의 주인은 은행의 주주이기 때문이죠. 주주에게 손실을 가했으면 경영진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은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여기서 5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순대출 자산은 그러면 65가 될 거고요. 총 자산은 85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 총 부채 및 자기 자본도 85억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금은 90억 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5억 원이 되어지만 9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85라고 해서 이 자산과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항등식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바로 자기 자본이 잠식되는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잠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은행이 파산한다. 왜냐하면 예금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순대출 자산을 다 팔아도, 다 처리해도 65밖에 안 되고, 두 개 합쳐서 현금이랑 합쳐도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억 원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이 망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영상이 좀 길이가 좀 짧지만 그래도 너무 길게 그 다음 것까지 진행을 하면 또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